이번 시간은 펄스 옥시메트리라고 하는 맥박 산소 측정기의 원리와 특징, 그리고 SpO2, SaO2, PaO2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뤄볼 텐데요. 자, 일단 이 맥박 산소 측정기는 이 SpO2, 바로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산소 포화도는 전체 헤모글로빈 중에서 얼마만큼의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전체 헤모글로빈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헤모글로빈과 그렇지 못한 헤모글로빈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얘네들을 옥시지네이티드 헤모글로빈, 그렇지 못한 녀석들을 디옥시지네이티드 헤모글로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는요, 상태에 따라서 빛의 파장별로 흡수 정도가 다릅니다. 바로 이거를 이용해서 이 비율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맥박 산소 측정기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이제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깃볼을 넣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혈관이 있을 텐데 혈관을 따라서 혈액과 함께 이 적혈구가 흐르겠죠. 그리고 적혈관의 헤모글로빈에는 산소와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산소와 결합되어 있으면 이게 O2와 결합되어 있는 옥시지네이티드 헤모글로빈인 거고요. 아니면 그냥 헤모글로빈, 이게 이제 디옥시지네이티드 헤모글로빈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빛의 파장별로 흡수가 다르다라고 했죠. 그럼 일단 다른 파장은 대표적으로 적색 계통과 적외선 계통의 빛을 LED를 통해서 방출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방출한 빛에 얼마나 흡수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많은 양이 흡수가 될수록 이렇게 이제 통과되는 빛의 양은 감소되겠죠. 맞은편에는 디텍터가 있고요. 디텍터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적을수록 많은 양이 흡수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파장별로 어떻게 패턴이 달라지냐면요. 자, Y축은 흡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이 적색을 대표하는 이 LED에서 나오는 파장은요, 66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쪽에서는 94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산소와 결합된 헤모글로빈의 흡수 곡선을 보시면 적색 쪽에서는 떨어지다가 이 적외선 쪽에서 흡수 정도가 높아집니다. 이게 산소화된 헤모글로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화되지 못한 경우 기본적으로 적색 쪽에서는 흡수 정도가 높다가 서서히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디옥시지네이티드 헤모글로빈의 흡수 곡선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산소 포화도가 100%다 라고 한다면 전체 헤모글로빈은 다 이런 형태겠죠. 그러면 분석하기를 적색 쪽에서 이제 흡수 정도는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적외선 쪽에서는 요 정도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비율이 이렇게 몇 대 몇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0%라고 한번 해볼까요? 0%일 때는 전체 헤모글로빈이 전부 다 얘네 흡수 패턴을 보이겠죠. 그러면 적색 쪽에서 흡수 정도는 요 정도로 나올 거고 적외선 쪽에서는 요 정도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역시나 0%일 때도 고유의 몇 대 몇의 비율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50%를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이때도 고유의 어떤 레이시오가 있을 겁니다. 몇 대 몇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펄스 옥시메트리의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할 얘기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펄스 옥시메트리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우선 장점 위주로 설명드려 볼게요. ABGA랑 한번 비교해 볼 텐데 동맥혈을 뽑아서 우리가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동맥혈 자체가 깊게 분포가 되어 있고 이거를 정확하게 찾아서 주사기로 뽑아서 분석을 하는 거죠.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를 직접적으로 보는 방식인데요. 그에 반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손가락이나 귓볼에 딱 꽂아서 몇 초만 기다리게 되면 빠르게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간편하죠. 그리고 덜 침습적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SpO2 70에서 100% 정도 사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오차가 조금 있긴 하죠. 이걸 감수하고 일반적으로 SaO2와 같다라고 놓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SpO2가 90보다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폐나 심장 쪽에 심혈관계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조기에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연속적인 값으로 계속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ABG의 경우는 우리가 그 천장한 순간의 값을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값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펄스 옥시메트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는 PaO2를 정확하게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펄스 옥시메트리는요. SpO2를 통해서 SaO2에 근사시켜서 SaO2를 구하는 건데요. SaO2를 통해서 2차적으로 또 PaO2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PaO2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SaO2를 통해서 우리가 PaO2를 구하려면 산소 포화도 곡선을 그려봐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그리죠. X축을 우리가 산소 분압 PO2라고 하죠. 자, 그리고 동맥혈이니까 우리가 PaO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Y축은 산소 포화도, 동맥혈이니까 SaO2라고 해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60과 90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보통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30과 그리고 60% 이쪽 구간에서는요. 일단은 귀찮긴 하지만 곡선을 일단 그리고 나면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요. 그러나 나머지 구간, 특히나 이쪽 한번 볼까요? 산소 분압이 커지고는 있는데 이 Y축의 변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가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더라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이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pH, 그리고 이제 온도, 그리고 2, 3, dpg 양에 따라서 곡선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는 거 예전에 다 공부를 하셨죠. 자, 일단 이 2, 3 dpg가 감소하고 또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pH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왼쪽으로 곡선이 이동한다라고 하죠. 반대로 가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요인도 있고 귀찮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귀찮게 그리더라도 결국 알 수 있는 구간은 제한적이고 PO2를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SpO2가 반드시 SaO2와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SpO2는 손가락이나 깃볼이나 코나 발가락 중에 장착을 해서 국소 관류를 통해서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나 맥박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소 관류가 나빠지게 되면은 실제 중심 쪽에 있는 동맥혈의 산소 포화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국소 관류가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손가락이라고 생각해 보죠. 말단인 거죠. 자, 우리가 저체온 상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말단에서 방출이 되는 열 소실량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열을 아끼기 위해서 결국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죠. 그러면 이 국소 관류가 나빠지게 되면서 결국 실제 우리가 중심 쪽에서 ABGA를 통해서 SaO2를 측정한 거랑 SpO2를 통해서 SaO2를 추정한 거랑 비교해 보면은 실제보다 낮게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쇼크와 같은 상황에서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약물을 써볼 수가 있죠. 결국 말초혈관을 수축시키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말초혈관을 수축시켜서 전신에
혈관 저항을 높여서 혈압을 높이는 건데요. 마찬가지겠죠. 실제 ABGA를 통해서 측정한 SaO2보다 이 SpO2를 통해서 측정한 SaO2가 더 낮게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 낮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국소관료가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꽉 쥐었을 때도 오차가 생길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환자분이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고정이 돼야 되는데 동요를 하거나 막 움직이는 거죠. 오한을 일으켜서 막 벌벌 떨거나 아니면 발작을 일으키거나 고정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도 얘네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초장에 설명드렸죠. 서로 다른 파장의 영역에서 얼마나 흡수가 되는지 그 레이시오를 통해서 판독을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빛 말고 주변에, 그러니까 환자분이 머무는 실내에서 또 다른 강한 빛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석에 방해를 주겠죠. 뿐만 아니라 혈관 안에요, 우리가 이제 염료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 기능 검사할 때 ICG 테스트 하려고 다이를 혈관 안에 넣게 되면은 이 다이 역시도 해석에 방해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톱 쪽에 매니큐어를 바르게 되면은 그건 역시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펄스 옥시메트리는요.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느냐 아니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매트 헤모글로빈이나 카르복실 헤모글로빈의 존재는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ABGA는 이 네 가지를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볼 텐데, 첫 번째는 혈중의 매트 헤모글로빈이 증가하는 경우, 두 번째는 카르복실 헤모글로빈이 증가하는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매트 헤모글로빈이 증가한 경우인데, 매트 헤모글로빈은요, 철 2가가 아니라 3가로 이제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나 이 매트 헤모글로빈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파장별 흡수 정도가 다릅니다. 역시나 적색과 적외선으로 나눠서 생각할 거고요. 자, 일단 산소와 결합된 헤모글로빈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산소화되지 못한 헤모글로빈은 점점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디테일한 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충 그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매트 헤모글로빈은 전반적으로 높긴 한데요. 흡수 정도가. 그런데 적색 쪽에서 이 디옥시지네이티드 헤모글로빈과 굉장히 유사하죠. 흡수 정도가. 그래서 이 펄스 옥시메트리는요. 매트 헤모글로빈이 혈중에 많아지면 산소화되지 못한 헤모글로빈이 많다라고 판단해서 SpO2가 낮게 측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ABGA를 통해서 측정한 SaO2에 비해서 SpO2를 통해서 측정한 SaO2는 더 낮게 측정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카르복실 헤모글로빈이 증가한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연탄가스 중독이나 일산화탄소 중독에서 이 카르복실 헤모글로빈이 혈중에 증가할 수 있겠죠. 자, 이 카르복실 헤모글로빈은요. 적색 영역에서는 이 옥시지네이티드 헤모글로빈과 굉장히 흡수 정도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적외선 영역에서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중의 카르복실 헤모글로빈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펄스 옥시메트리는 산소화된 헤모글로빈이 많다라고 판단해서 이 SpO2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BGA를 통해서 측정한 SaO2에 비해서 SpO2가 이제 높게 측정이 되다 보니까 이 SaO2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가 응급실에 왔다. 그래서 우리가 ABG를 하게 되면은 한 87%가 나왔는데 SpO2를 통해서 추정했을 때는 95% 정도로 높게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등등 ABG에서는 우리가 PaCO2를 구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값이 딱 나오게 되는데 우리 펄스 옥시메트리를 통해서는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단점이 있죠. 물론 ABGA, 그러니까 침습적인 절차 횟수를 줄여줄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볼 거고요. 많은 내용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 잘 정리해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